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3세 평범한 남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지방에 있다 보니 평일에는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처럼 살아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엔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아내의 생활 패턴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편이었고 주말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일에 집중하는 시기였고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미루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주말이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느긋하게 쉬기도 했죠. 아내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고 저 역시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평일 동안 혼자 집을 지키느라 외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했으며 주말마다 만나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말하죠. 의심이 가면 이미 뭔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현장 일은 고되었지만 주말에 아내를 만나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기다려준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독관으로 일합니다. 현장이 지방에 있어서 평일에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내 강지연은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는 나중 문제로 미뤄뒀거든요. 주말 부부 생활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했고 주말만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일주일간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죠.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식도 하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산책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성실하게 일했고 저를 잘 챙겨주었으며 주말이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아내도 집에서 열심히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부라고 믿었죠. 평일 동안 저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현장 숙소는 단순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되면 아내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괜찮았어. 번역 일 마감이 다가와서 좀 바빴어. 여보는? 나도 괜찮아. 오늘 현장 점검하느라 좀 바빴지. 짧은 통화였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혼자 집을 지키느라 외로울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괜찮아. 주말에 보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이면 마음이 들떴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둘러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설렜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이유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로 집안일을 같이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빨래도 했죠. 일요일에는 좀 더 여유롭게 보냈어요. 늦잠도 자고 브런치도 먹고 오후에는 카페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곧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편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으니까 각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는 평일 동안 아내는 자유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웠죠. 그 자유를 아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제 순진함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진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현실을 직시하는 게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곧 드러날 끔찍한 진실이 말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성용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아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죠.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깜짝 놀랐지? 아내는 제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이야. 밥은 먹었어? 그렇게 우리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침실 창문에 걸린 커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베이지색 커튼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회색 커튼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남자 취향 같은 색이었습니다. 무채색의 차분한 느낌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커튼 바꿨어?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전에 있던 거 낡아서 새로 샀어. 색깔 괜찮지? 난 이 색이 차분해서 좋더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커튼 정도야 아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밝은 색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회색으로 바꾼 게 이상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대 옆 협탁을 보는데 거기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를 보니 추리소설이었는데 제목부터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누군가의 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 밤에 생각날 거야. 에서 민호. 저는 민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나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메시지의 어조였습니다. 밤에 생각날 거야라니 이건 단순히 책을 추천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친밀한, 더 개인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밀하고 내밀한 뉘앙스가 느껴졌죠. 저는 책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여보, 이 책 누가 준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책을 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번역 일하면서 알게 된 출판사 직원이 준 거야. 재미있다고 추천해줘서. 민호라는 사람인데? 제가 다시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출판사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야.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야. 가끔 책 추천해주고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 굳이 책 속에 메시지까지 남겨서 줬을까? 그냥 책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밤에 생각날 거야 라는 말은 또 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고급 위스키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빈 병이었지만 라벨을 보니 꽤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5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위스키였어요. 저는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집에 있는 걸까요? 저는 병을 집어들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와 병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손님한테 받은 거야. 번역 일 잘했다고 선물로 줬는데 우리 둘 다 안 마시잖아. 그래서 그냥 놔뒀어. 버리기는 아까워서. 누가 줬는데? 제가 묻자 아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이름은 기억 안 나. 워낙 거래처가 많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줄 정도로 친한 사람인데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요? 그리고 왜 하필 위스키였을까요? 아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이 위스키는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마시려고 가져온 건 아닐까요? 저는 병을 다시 찬장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커튼, 책, 위스키.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게 겹쳐지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작업복을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견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주말에 봐. 보고 싶을 거야. 아내가 손을 흔들며 말했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주말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커튼, 책, 위스키. 그리고 아내의 애매한 대답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안전 점검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였죠. 현장에서는 일이 바빴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고 작업자들과 회의를 하고 서류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집 생각을 할 여유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숙소에 누워 있을 때면 다시 그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민호라는 사람이 혹시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아내 생각이 자꾸 났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는데 이번 주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응, 번역 일하고 있어. 여보는? 나도 막 일 끝났어. 내일 집에 가면 뭐 먹을까? 고기 먹을래? 오랜만에 삼겹살 구워 먹자. 좋아.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끼려고 애썼어요. 혹시 숨기는 게 있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삼겹살 곧 구워질 거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섰어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씻고 와. 저는 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세면대 위에 남성용 면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었고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저는 면도기를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건가요? 저는 면도기를 도로 놓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커튼, 책, 위스키, 그리고 이제 면도기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면도기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욕실에 면도기 새로 샀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여보 면도기 낡은 것 같아서 새로 샀어.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납득이 안 됐어요. 제 면도기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던 브랜드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집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없는지,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봤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침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할 때였거든요. 침대 시트를 벗기고 침대를 들어 올리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 먼지 속에서 작은 은색 포장지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숙여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뜯어진 콘돔 포장지였습니다. 먼지 속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분명히 콘돔 포장지였어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상표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임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왜 침대 밑에서 콘돔 포장지가 나온 걸까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뀐 회색 커튼, 리노라는 남자가 준 책, 고급 위스키 빈병, 욕실의 낯선 면도기, 그리고 이 콘돔 포장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말이죠.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 지키고 있던 이 집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허무함.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청소 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좀만 더 일하고 저녁 준비할게.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죠. 저는 아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 끊어지는 소리,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어요.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누워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콘돔 포장지가 계속 제 존재를 상기시켰거든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평온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조용히, 철저하게 정리하기로요. 아내와 싸우거나 따지지 않을 겁니다. 대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듭 지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런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상간자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안 되고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요. 콘돔 포장지도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저는 여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 예약도 미리 해놨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우리 오후에 산책 갈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저도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어요. 오후에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날씨가 좋았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영화 보러 갈까? 재미있는 영화 개봉한대. 응, 그래. 여보, 요즘 일 많이 힘들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평소처럼 일주일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콘돔 포장지도 함께 챙겼어요. 지퍼백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거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배신하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가는 대신 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경민님 맞으시죠?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어요. 경력도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민님.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 콘돔 포장지까지 모두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콘돔 포장지도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원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거였죠.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설명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메시지나 통화 내역,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해요. 이름, 직업,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대별 증거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카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도 제 명의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이한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 확보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침착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에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됩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저희 집은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아내 이름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와 상의해서 그냥 제 명의로 두기로 했었어요. 아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자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집을 왜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한데. 사정이 생겼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매물로 내놓으시면 급매로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가격은 시세대로 받으면 됩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 양식을 꺼내고 집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집 열쇠를 맡기고 사장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아마 밖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사장님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 구석구석 사진을 찍었죠. 좋은 집이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 정도면 금방 팔릴 겁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매물 등록을 하겠다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겁니다. 위치가 좋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를 모으는 일뿐이었죠.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와 그 남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카드가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어요. 호텔 객실 요금으로 보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현장에 있는 날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절대 집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골라 그 남자를 만났던 거죠. 호텔 이름은 그랜드 하얏트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결제 시간을 보니 대부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카드가 결제되고 있었어요. 2명분의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이제 호텔의 출입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아내의 통화 내역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명의가 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통화 내역을 보니 특정 번호로 매일 같이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봤지만 등록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 번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역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통화는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다행히 현관 앞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설치한 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관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문제로 필요합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집주인이고 카메라 소유자라고 설명하자 협조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USB로 받아서 확인하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낯선 남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남자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죠. 남자의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잘생긴 편이었죠.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그 남자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아마 이 남자가 민호일 겁니다. 책에 메시지를 남긴 그 남자. 저는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여러 날짜의 영상을 모두 캡처했어요. 같은 남자가 반복적으로 우리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불륜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영상들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 신원 파악도 가능할 겁니다. 필요하면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믿을 만한 탐정 사무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락해서 만남을 잡았어요. 다음 날, 저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경력이 15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캡처한 영상과 통화 기록, 카드 내역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원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했어요. 이름은 박민호, 나이는 36, 직업은 출판사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그 출판사 직원이 맞았던 거죠. 탐정은 박민호의 사진과 주소, 직장 정보까지 모두 조사해 왔습니다. 박민호는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 평판은 괜찮은 편이고 특별한 전과는 없습니다.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제 아내와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관계를 맺은 그 남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CCTV 영상, 통화 기록, 상간남의 신원 정보. 이 모든 게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사는 이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불륜 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부터 할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동시에 상간자 박민호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법원 통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법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면 알잖아. 이혼 조정 신청서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박민호, 그 남자 말이야. 제가 말하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이상하지. 호텔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다 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매주 수요일마다 호텔에 가고 매일 통화하고 우리 집에 그 남자를 데려오는 게 어쩌다 보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없으니까 외로웠어. 민호가 위로해줘서. 그냥 그렇게 됐어. 외로우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 우리 침대에서 그 남자랑 자도 돼. 저는 주머니에서 콘돔 포장지를 꺼내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어쩌다 보니야. 아내는 포장지를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나는 널 믿었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면서도 주말에 너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은 확정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울며 매달렸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직면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박민호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박민호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내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날짜들을 보면 박민호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결혼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죠. 변호사는 박민호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였고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와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카드 내역, CCTV 영상, 통화 기록, 호텔 출입 기록.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아내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박민호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었고 박민호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었어요. 집이 제 단독 명의였고 혼인 중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정리되었어요. 박민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는 3천만 원을 지급했고 그 돈은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쉽게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을 팔기 전까지만이라도 여기 있게 해줘. 갈 곳이 없어. 아내가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 저는 법적으로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짐을 싸서 나가는 아내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위치가 좋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매매가는 4억 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빨리 처분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만족했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독관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건설 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건설 회사들에게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어요.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몇 명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점 일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함께 일했던 건설 회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민 씨가 독립했다면서 우리 회사 안전관리 좀 맡아줄 수 있어?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회사는 안전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제 집에서 살았어요. 새로 얻은 아파트는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업계에서 제 평판은 좋았습니다. 최경민 대표는 정말 꼼꼼해. 안전관리는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게 또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일감이 들어왔죠. 일이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면에 아내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이웃을 통해서였어요. 아내는 원룸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번역 일도 예전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내 전부였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웃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박민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출판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도 지급했으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쑥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예전에 밝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 와줘서 고마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너무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제가 물었습니다. 헤어졌어. 소송 끝나고 바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연락 안 해. 나 혼자 다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줄 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너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회사도 차렸다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 너는 항상 성실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어.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럼 건강해. 제가 인사했습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일에 집중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제 힘으로 이룬 성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배신당할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잘한 거야. 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대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했죠. 집을 팔아버린 순간 아내는 사라졌고 제 삶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로 살면서 아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저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에 성공했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았어요. 집을 팔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